사업을 운영하시면서 뭔가 새로운 걸 좀 해보고 싶은데 혹은 이 고비만 넘으면 진짜 한 단계 더 클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 다들 한 번쯤 해보셨죠? 그럴 때 정부 지원 자금을 찾아보지만 이름부터가 너무 어렵고 서류는 또 왜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지 금방 포기하게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대신 깊이 파고 들어볼 자료가 바로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 혁신성장 촉진자금 신청 안내서입니다. 이름은 좀 거창한데요. 오늘 저희의 미션은 이 공식 문서를 완전히 해부해서 여러분께 꼭 필요한 핵심 정보만 쏙쏙 뽑아드리는 거예요. 이 자금이 도대체 뭔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함정은 없는지 지금부터 아주 알기 쉽게 풀어드릴게요. 네, 오늘 살펴볼 자료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나온 공식 안내서인데요. 이 자금의 핵심 목표는 딱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소상공인분들이 키오스크나 온라인 예약 시스템 같은 디지털 기술을 도입해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돕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이미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기술로 앞서 나가는 분들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말 그대로 날개를 달아주는 데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이 동네에서 작지만 아주 사랑받는 카페를 운영하고 계신다고 한번 상상해보죠. 요즘 손님이 몰리는 시간에 주문이 너무 밀려서 테이블 오더 시스템을 도입할까 이걸 진지하게 고민 중이신데 마침 이 자금을 발견한 거예요. 그럼 이 사장님이 가장 먼저 던질 질문은 역시 나도 될까? 이거겠죠. 자료를 보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크게 두 갈래 길이 있더라고요. 혁신형과 일반형이요. 혁신형은 이름만 들어도 뭔가 대단한 성과를 낸 분들을 위한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이 이 길로 갈 수 있나요? 맞아요. 혁신형은 말 그대로 이미 가시적인 성과로 자신의 잠재력을 증명한 소상공인을 위한 트랙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재미있게 세 가지 그룹으로 묶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그룹은 이미 성과를 증명한 기업들이에요. 성과를 증명했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예를 들어서 최근 1년 안에 단 $1,000라도 수출 실적이 있는 수출 소상공인이 해당돼요. 해외에 우리 제품을 팔아본 경험이 있다는 것 자체가 큰 경쟁력이니까요. 또 다른 예는 고속성장 기업인데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2년 연속 10% 이상 성장이라는 조건이에요. 그냥 작년에만 대박이 난 걸로는 안 되는군요. 바로 그 점이에요. 정부가 일시적인 성공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장세를 보이는 기업을 선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당신의 비즈니스가 꾸준한 성장 궤도에 올라섰다는 걸 숫자로 증명해야 하는 셈이에요. 물론 최소한의 기준은 있어서 22년도 매출이 5천만 원은 넘어야 하고요. 그렇군요. 지속적인 성장성.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그룹은 뭔가요? 두 번째 그룹은 정부의 인증을 받은 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미 다른 정부 사업을 통해 잠재력을 인정받은 곳들이죠. 예를 들어 정부의 스마트 공장 보급 사업에 참여해서 생산 공정을 아주 효율적으로 바꾼 기업이 해당되고요. 또 다른 예로는 강한 소상공인이나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사업에 선정된 경험이 있는 경우인데요. 그 이름들은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정확히 어떤 사업들이죠? 좋은 질문이에요. 강한 소상공인은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분들을 뽑는 일종의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거고요. 로컬 크리에이터는 지역의 문화나 자원을 활용해서 멋진 사업을 하는 분들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이런 공신력 있는 프로그램에 선정된 이력이 있다면 이미 검증된 셈이니까 자격을 주는 거죠. 이해가 쏙쏙 되네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은 좀 독특하다고 하셨는데 이건 뭔가요? 마지막 그룹은 곧 소상공인 졸업을 앞둔 유망주들을 위한 자격이에요. 소상공인 졸업 후보 기업이라고 부르는데요. 소상공인 기준을 넘어서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기업들을 미리 지원하겠다는 그런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음식점을 하시는데 직원 수가 서너 명이면서 연 매출이 한 3억에서 10억 사이다. 그러면 이분은 조금만 더 밀어주면 크게 성장하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와, 이렇게 그룹으로 묶어서 들으니까 훨씬 명확하게 다가오네요. 그럼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 카페 사장님처럼 이런 혁신형 조건에 딱 들어맞지는 않지만 디지털 기술 도입을 고민하는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일반형 트랙을 보셔야겠어요. 이쪽은 문턱이 좀 더 낮겠죠. 네, 맞아요. 일반형은 보다 폭넓은 소상공인분들이 디지털 전환이나 사업의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돕는 트랙입니다. 이것도 몇 가지로 나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스마트 기술 활용 기업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카페 사장님이
테이블 오더를 도입했다면 여기에 딱 해당되는 거죠. 키오스크, 서빙 로봇, 아니면 간단한 예약이나 고객 관리 소프트웨어라도 괜찮아요.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서 경영 효율을 높이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막 최첨단 로봇 같은 게 아니더라도 경영에 도움이 되는 소프트웨어 도입만으로도 가능하다는 점이 중요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유형으로는 전통과 가치를 인정받은 기업들이 있어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오랜 업력과 기술력을 인정해주는 100년 소공인이나 100년 가게로 선정된 곳들이죠. 이분들의 지속 가능성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 외에도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 경제기업이나 정부의 창업 교육 프로그램인 신사업 창업사관학교를 최근 1년 내에 수료한 분들에게도 기회가 열려 있어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해당되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운영하는 사업이 있다면 스마트 기술 활용 기업에 해당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이제 가장 현실적인 부분으로 넘어가 보죠. 마음은 설레는데 결국 숫자를 봐야 하니까요. 이 대출 조건이 얼마나 매력적인가요? 가장 궁금한 부분이죠. 조건은 혁신형하고 일반형에 따라 조금 달라요. 먼저 한도부터 보면 혁신형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운전 자금이 연간 최대 2억 원, 그리고 기계나 인테리어 같은 시설 자금은 최대 10억 원까지 가능해요. 10억 원이요? 와, 규모가 꽤 크네요. 일반형은 어떤가요? 일반형은 운전 자금 최대 1억 원, 시설 자금은 최대 5억 원이에요. 이것도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죠. 대출 기간도 넉넉한 편인데요. 운전 자금은 5년, 시설 자금은 8년이고요. 특히 처음 몇 년간은 이자만 낼 수 있는 거치 기간을 운전 자금은 2년, 시설 자금은 3년까지 설정할 수 있어서 초기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좋습니다. 그럼 가장 민감한 부분, 바로 금리죠. 정책 자금이라고 하면 왠지 엄청 저렴할 것 같은 기대가 있는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금리는 이제 분기마다 바뀌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4%포인트를 더한 수준에서 시작해요. 잠시만요. 0.4%포인트를 더한다고요? 네, 그럼 시중금리랑 칸 차이가 없는 거 아닌가요? 정책 자금이라고 해서 훨씬 저렴할 줄 알았는데요. 그게 아주 좋은 지적이세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우대금리랑 성장 인센티브 제도가 정말 중요해져요. 이 두 가지를 잘 활용하면 그 가상금리가 거의 사라지거나 오히려 기준금리보다 낮아질 수도 있거든요. 오, 그래요? 그게 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우대금리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금리를 깎아주는 제도예요. 예를 들어 제로페이 가맹점이다, 여성기업이다, 장애인 기업이다, 혹은 소상공인을 위한 공제제도인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했다. 이런 조건 하나당 0.1%포인트씩 최대 0.4%포인트까지 깎아줘요. 웬만한 소상공인 분들은 한두 개씩은 해당되는 경우가 많죠. 그럼 조건만 잘 맞추면 가장금리 없이 기준금리로만 이용할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성장 인센티브라는 게 또 있어요. 이건 정말 멋진 제도라고 생각하는데요. 만약 대출을 받은 기간 중에 사업이 더 성장해서 소상공인을 넘어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규모가 커지면요. 그 시점부터 남은 대출 기간 동안 금리를 0.4%포인트나 추가로 인하해줘요. 와, 성장을 하면 상을 주는 거죠. 그건 정말 동기부여가 되겠네요.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걸 넘어서 우리와 함께 성장해 봅시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네요. 정확해요. 그래서 단순히 금리가 싸다, 비싸다를 떠나서 이런 제도적 장치들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나도 해당되고 조건도 마음에 들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런데 꼭 이럴 때 복병이 나타나죠. 자격 요건을 다 갖췄다고 생각했는데 의외의 이유로 탈락하면 정말 아쉽잖아요.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대출 제한 대상, 즉 함정들을 짚어주시죠. 네, 이건 정말 중요해요.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시간 낭비만 할 수 있으니까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말씀드리면 당연히 세금 체납이 있으면 안 되고요. 국세든 지방세 등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신용정보원에 연체나 부도, 파산 같은 불량 정보가 등록되어 있으면 신청이 어려워요. 그건 뭐 기본적인 사항 같고요. 조금 더 헷갈릴 수 있는 기준은 없나요? 있죠. 예를 들어 현재 다른 금융기관 대출을 연체 중이거나 최근 3개월 안에 30일 이상 길게 연체한 기록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제한돼요. 그리고 사업이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는 한계 기업에 대한 기준도 있습니다. 한계 기업이요? 그 기준이 뭔가요? 비유하자면 병원에서 응급 환자를 가려내는 것과 좀 비슷해요.
최근 2년 연속으로 매출이 반토막 났거나 3년째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고 있다면 이건 단순한 자금 수혈이 아니라 사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나 경영 진단이 필요한 상태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정책 자금 지원보다는 다른 컨설팅 프로그램으로 연결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거죠. 아, 무조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더 적절한 처방이 필요하다는 신호로 봐야겠군요. 그렇죠. 다만 희망적인 건 업력 7년 미만의 초기 기업들한테는 이 기준을 좀 더 유연하게 적용해줄 가능성이 있어요. 아직 성장 중인 기업이니까요. 그럼 부채가 너무 많은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정확해요. 과다부채 기준이 있는데요. 가지고 있는 총 빚이 연 매출액을 초과하는 경우예요. 잠깐만요. 총 차입금이 연 매출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한한다는 건 좀 아이러니하게 들리네요. 우리 카페 사장님처럼 큰맘 먹고 인테리어를 새로 하거나 기계를 들여놓기 위해 빚을 내서 이제 막 성장을 시작하려는 기업은 바로 그 빚 때문에 지원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건 좀 모순 아닌가요? 와,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실제로 그런 딜레마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 기준 역시 업력 7년 이하의 기업에게는 예외를 적용해 줄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정부도 막 투자를 시작한 성장기 기업의 특수성을 어느 정도 고려하겠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유흥주점이나 도박, 금융, 부동산업처럼 정책 자금의 취지와 맞지 않는 업종은 처음부터 제외된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좋습니다. 이제 함정까지 모두 확인했어요. 그럼 실전으로 들어가 보죠.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서류 준비하다가 지칠 것 같아서 벌써부터 걱정이 되는데요. 절차를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가장 중요한 신청 기간, 2025년 7월 1일 오전 10시부터 7월 7일 오후 6시까지 딱 일주일간이에요. 그런데 이게 선착순은 아니지만 배정된 예산이 다 떨어지면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미리 준비했다가 기간이 열리자마자 신청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 신청은 어디서 하죠? 온라인으로 가능한가요? 네,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서류 걱정은 예전보다 훨씬 덜어도 괜찮은 게요. 요즘엔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용에 동의만 하면 국세나 지방세 납세 증명서, 사업자 등록 증명, 재무제표 같은 골치 아픈 서류들을 공단이 알아서 행정망을 통해 확인하거든요. 와, 정말 편해졌네요. 그래도 제가 직접 정성껏 준비해야 하는 서류도 있겠죠. 물론이죠. 가장 중요한 사업계획서는 직접 작성해서 제출해야 해요. 이 자금을 받아서 우리 사업을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지 그 비전과 구체적인 계획을 보여주는 유일한 서류니까요. 이걸 허위로 작성하면 당연히 대출이 거절될 수 있으니 진솔하게 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받은 게 나중에라도 밝혀지면 대출금은 바로 환수되고 앞으로 어떤 정책자금도 지원받지 못하는 강력한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오늘 혁신성장 촉진자금 신청 안내서를 정말 속속들이 파헤쳐봤네요.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보자면 먼저 혁신형과 일반형이라는 두 갈래길 중에서 내 사업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해보는 것이 첫걸음이고요. 그 다음엔 오늘 짚어본 대출 제한 사유, 즉 함정들에 내가 빠지지는 않는지 꼼꼼하게 사전 점검을 하고 마지막으로 7월 첫째 주 신청 기간을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 쳐놓고 놓치지 않는 것.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겠어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단순히 대출 신청하는 법에 그치지 않았으면 해요. 사실 이 자금은 돈을 빌려주는 것을 넘어서 정부가 소상공인 여러분께 이제는 디지털과 혁신을 통해 성장하셔야 합니다라고 보내는 하나의 강력한 신호와 같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당장 자금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오늘 나눈 이야기 속에서 당신의 사업에 바로 적용해 볼 수 있는 작은 아이디어는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거창한 로봇이 아니더라도 고객 관리를 편하게 해주는 월 1만 원짜리 소프트웨어를 도입해보는 것, 혹은 우리 가게를 온라인에 더 잘 알릴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고민해보는 것, 그런 작은 시도들이야말로 진정 혁신 성장의 첫걸음이 아닐까 싶습니다.